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 가지 3+1 그 난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조 위기 문제, 그리고 이제 사회 양극화, 저출생, 노인 빈곤 같은 그런 사회 문제, 그리고 탄소 중립과 아리백 이행의 문제라는 세 가지 아주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요. 한국 제조업은 한국 경제 발전을 사실상 선도했습니다. 제조업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2011년 전까지는 항상 높았습니다. 그런데 한 2010년, 11년부터는 제조업 성장률과 경제 성장률이 거의 같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수익률이라든지 매출액 증가율도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요. 또 이제 제조업 경쟁력을 흔히 평가하는 지수로 이야기하는 무역 특화 지수 같은 걸 보더라도 하향세가 아주 뚜렷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수출 주도형 성장을 했고 또 수출 부분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 자료를 보면은 2011년부터 한국 제조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아주 눈에 띄게 나옵니다. 이게 OECD 자료인데요. 1991년에서 2001년, 그러니까 1990년대 마지막 10년을 보시면 한국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 평균이 OECD 한 2배 정도 됩니다. 한국이나 OECD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줄어들었지만 한국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의 한 2.5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1년부터 보면은 OECD 평균 수출 증가율보다 낮아집니다.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그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던 문제가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2000년대 한국 경제가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중국 특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ICT 특수입니다. 근데 2011년쯤 들어오면서 ICT 특수가 일단 죽기 시작하고요. 중국이 저부가가치 상품군에서 한국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주력 상품군이 그다지 바뀌지 않으면서 또 그 상품군 안에서 고도화가 굉장히 지체되면서 대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조업 진화가 단절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1970년대, 80년대 중화공업 중심의 육성 정책으로 발전할 때 사실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북유럽에 있는 제조업 국가들을 대체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일본이라든지 북유럽이나 독일은 어떤 식으로 대응했냐면은 제조업을 고도화시키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즉 산업 내에서의 진화가 일어난 거죠. 우리는 여전히 가격 경쟁력, 최종제, 법령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 의해서 잠식당하니까 중간재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특수재 중심으로 진화를 해갔습니다. 일본하고 독일이 그래도 지금 변변치 않지 않느냐? 물론 변변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과 달리 1990년대 이후에 일본이나 독일은 산업 간의 진화가 거의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산업에서 고도화는 이루어졌는데 다른 고부가가치 산업,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는 진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존 산업에서도 고부가가치화가 단절돼서 위기가 나타나고 산업 간의 진화는 더더구나 지금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이게 이제 한국 제조업과 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0대 수출 품목을 보면은 우리 산업의 진화가 얼마나 단절됐는가를 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의미 있는 변화는 2013년에 평판 디스플레이 부분이 들어온 거 말고는 사실상 의미 있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도 좀 급격하게 중국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도체를 제외한 10대 중화공업 산업을 보시면은 반도체를 제하면은 절대적인 매출액 자체가 정체되거나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좀 올라가는 건 자동차하고 석유화학 같은 특수가 지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이제 좀 완만하게 계속하게 증가했고 사실 2011년 중반 이후로는 거의 반도체 의존해서 한국 경제가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반도체도 지금 이제 한계에 거의 도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지금도 한 60%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취했던 초격차 전략이라는 것이 사실 2015년쯤 돼서 거의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한 3년 정도 주기로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반도체 메모리 칩들을 시장에 계속해서 도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하이닉스라든지 미국의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하고 사실상 기술 격차가 거의 없어진 지금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갈수록 이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하는 것 자체도 TSMC 같은 쪽에서 아예 같이 하는 식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굉장히 시장성이 지금 불투명하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부분이 굉장히 부진하다는 겁니다. 사실 한 3, 4년 전에 삼성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고도화된 칩들을 만들면 만들수록 TSMC 말고는 해줄 데가 없게 돼요. TSMC가 독점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세컨 소싱을 구하려고 보니까 삼성전자가 가장 TSMC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퀄컴이나 이런 데서 삼성전자한테 최신 그 칩들을 만들어 달라고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퀄컴이라든지 애플 같은 데서 볼 때 삼성에 맡겼다가 이 설계 보여줘서 기술 탈취 당할까 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도 한 영업이익 한 2조 정도 손실받고 파운드리 부분도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재생에너지를 쓰는 부분인데 삼성의 국내 공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이 아직 3%가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은 20%쯤 돼요. 이것을 앞으로 2040년 또는 2050년까지 국내에서 아리백할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큰 이제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극화가 심각한 제일 큰 이유는 사실 임금 격차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임금 격차인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교 자료를 보더라도 그 임금 격차가 뚜렷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 500인 이상 임금을 100으로 잡고 우리도 같이 100으로 잡으면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100에서 499인 평균 임금이 우리는 70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일본은 88%입니다. 근데 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10에서 99인 우리는 57%인데 일본은 83입니다. 더 작은 기업 5에서 9인 우리 48%인데 일본 77%. 상대 임금이 중견기업하고의 격차보다 작아요. 일본, 미국, 독일 뭐 대부분의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체계는 이렇습니다.